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말연시가 되면 재미삼아 토종 비결을 보며 새로운 한 해의 운을 점치곤 합니다. 개인들이 한 해의 운을 점쳐보듯 기업들도 내년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예측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측대로 재반 상황이 움직여줄 때는 계획된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면 되고, 예측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에 맞도록 전략을 수정,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측과 전략 수립은 중요한 경영 과정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마켓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은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유럽과 일본의 우경화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던 만큼 이들 변수들이 내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예측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한국, 인도네시아 등 각 경제 권역별 2017년 경제 전망을 거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7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세안에서 압도적으로 오토바이 판매율이 높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폐기물 에너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 7개 도시와 100메가와트에 이르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여러 불확실한 세계 정세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자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그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세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12월에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면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가 더욱 위축됨은 물론 대출이 많은 서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으며, 신문기사를 보면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트럼프 정책과 미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통상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환율 조정 압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이럴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OECD는 2017년 세계 경제가 올해 2.9%보다 높은 3.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정 확대를 실행한다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흥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면 올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9월에 이어 11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연내 한 차례 또는 2017년 중 한 번에서 두 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때문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감세 및 대규모 재정부 정책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채 발행 증가 등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유럽 은행권의 불안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이 2017년에도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 약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추가적인 완화 정책 여력 또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통화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엔화의 경우 미, 일본 간 금리차 확대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안전자산인 엔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은 2017년에도 유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자본 유출 압력을 가속화시켜 통화 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요약하자면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보호무역주의일 텐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후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결합하여 고립 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교육 감소가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호무역 기조가 현실화된다면 각국은 소득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세계 경제에 암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은 현재 기존의 경제 파트너와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물색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10월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했으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악화되며 지난주 목표치를 2%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OECD에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소득 불균형, 고령화 등을 꼽는 한편 한국 정부의 지출 둔화와 수출 감소가 발목을 잡으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상반기 예측보다 낮춘 2.6%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가계부채, 고령화 등의 내부 위험 요인과 더불어 미국과의 통상 및 환율 갈등, 신흥국의 회복세 약세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미중 간 통상 및 환율 갈등에 따른 영향, 그리고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대외 리스크 또한 상당합니다. 특히 12월에 미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기준금리를 점차 인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어 대한민국 국채금리는 급등,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저금리 채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는 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소비 또는 투자를 더욱 줄이게 되어 나라 경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최근 OECD에서 전망한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경제 전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속된 인프라 투자가 경제 활동을 강하게 견인하며
민간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제 자원 가격 하락에 의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익 감소가 재정 적자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 수준이 GDP의 3% 수준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텍스 앰네스티가 일부 재정 적자 완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텍스 앰네스티가 단기적인 세수 중대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법 간소화 및 납세자 확대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경기 촉진을 위해 계속하여 경제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올해에만 6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죠. OECD는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율이 지금처럼 낮게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며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BI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과감히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 전망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성향이 강한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내수 시장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 투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이에 대해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정부 수입이 감소되며 정부 재정적자 수준이 위험 수준을 넘을 경우 국가 등급 하락 압박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및 환율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경기는 급속히 냉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경제 블록을 공고히 하고 인프라 투자 재원에 대한 유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필두로 많은 나라가 비슷한 무역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국에게는 위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예측됨에 따라 달러에 투자하는 전략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신흥국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환위험 관리 등 위험 관리가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8일 미달러당 13,285루피아로 전주 대비 255루피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강세가 진정됐고 대내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던 대규모 이슬람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주 이상 약세 흐름을 보여왔던 루피아 환율은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텍스타임레스 관련 자금의 유입과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번 주 루피아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최근 한 달간 35억 달러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지와 대내외 변수의 안정으로 당분간 루피아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9원 하락한 달러당 1,1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수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월말 내고 자금의 유입 및 차입 실현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일단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한 원화 환율은 금주에는 하락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말 이후까지 이어진 수출 내고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및 유로화 위원화의 안정적인 흐름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1월 하순 시작된 신흥국 통화의 갑작스러운 약세는 약 2주간의 조정 시간을 거치면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2월 8일 8.71원으로 전주 대비 0.10원 상승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2월 8일 7.57%로 주간 기준 0.52%포인트 하락 마감, 전주에 이어서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대외 불안 요인으로 최근 수주간 약세를 보여왔지만 전주 약세 흐름을 멈췄으며 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미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가 안정되면서 주 초반부터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수급 요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기금, 보험, 은행 등 기관 투자자의 국채 보유 수요가 증가했으며 루피아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의 국채 투자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루피아 환율의 안정 등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국내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2월 8일 5,304포인트로 전주 대비 105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전주와는 달리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아시안에서 압도적인 오토바이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시장이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매출은 51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며 인접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 성장과 다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베트남은 올해 10월까지 오토바이 누적 판매량은 300만 대로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시장 확대로 인도네시아 뒤를 이을 아세안 오토바이 시장 강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 내 오토바이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오토바이 수출량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수출 규모는 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독일과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섞여 매연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으나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의 자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옮겨갔습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배달 또는 레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등 이동수단으로서 비중은 많이 감소하며 선진국형 교통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 판매 감소가 성장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의 결과인지 아니면 중산층 증가에 의한 교통구조 선진화의 신호를 의미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LN은 폐기물 에너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 7개 도시와 100메가와트에 이르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PLN은 해당 도시들이 건설 계획 중인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향후 20년간 킬로와트당 2,500루피아의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40메가와트가 공급될 자카르타를 비롯해 반둥, 수마랑, 수라바야, 그리고 땅그랑 등 6개 도시에 10메가와트급 폐기물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근본 PLN에 대한 공급 계약은 공급량과 가격이 확정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들 7개 도시에 건설될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의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발전소 건설 자금을 위한 투자자 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PLN 측 설명입니다. 자카르타에만 매일 7,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PLN의 전력량 및 가격의 확정 구매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1조 2천억 루피아의 보조금을 PLN 측에 제공할 예정이며 발전소 건설 비용은 지역당 1조 5천억 루피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중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025년까지 폐기물 활용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23%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열에너지와 더불어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까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난주 제주도 해녀들의 물질과 노동요 등 독특한 제주도 해녀 문화가 전 세계에서 보존해야 할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우도 해녀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지요. 그 영화에서 생계를 위해 숨을 멈춰야만 하는 해녀들 집단에서는 숨 참는 능력이 곧 계급이 된다고 합니다. 숨이 길수록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숨의 길이, 즉 잠수할 수 있는 깊이에 따라 20m까지 잠수하여 작업이 가능한 상군부터 3m 깊이의 바다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하군까지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에서 단연 최고로 꼽힌 해녀왕은 숨이 깊은 해녀일수록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곳곳에서 높은 파도가 치는 요즘 숨을 가다듬고 더 면밀히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